네, 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AC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서 영하로 떨어진 온도가 많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파카 입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 옷차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리두기 막바지 단계에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또 다른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도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모시고 산업, 재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옷차림은 오늘 따뜻한 목폴라를 입고 오셨네요.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CJ그룹과 예. 관련된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예. 회사 돈으로 14억 원의 요트를 구매를 하고 예. 참 CJ일가가 또 잠잠하나 싶었더니 이재현 회장의 동생 예, 그렇죠. 예. 이재한 회장이죠. 이재한 예.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가 징역형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예, 정확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면 많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지. 동생의 이재한 회장이 이러한 또 기소가 된 사건들은 많이 좀 잊혀졌거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어떤 상당히 내용이? 좀 언론에서는 별로 좀 나쁜 쪽으로 네. 몇 번 탔었습니다. 네네. 3년 전인가 좀 갑질 네. 그런 것으로 좀 언론을 탔었었고 네. 상대적으로 누나 이미경 네. 부회장 그리고 이재현 회장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한 회장 부회장이 누구죠? 이재한 부회장은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잠깐 가계도를 살펴보자면 네네. 이명희 그 CJ그룹 명예회장 네네. 이게 거기 이미경 네. 부회장이 있고 그다음 이재현 네. CJ그룹 회장 네. 그리고 이재환 네. 부회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회장이 저기 사진에 보이는 밑에 예. 세 번째 분이시죠, 예. 이재한 회장? 예. 그리고 혼외자로 네. 이재희 씨가 있습니다. 아, 이재희 씨. 씨가 예. 이게 그럼 이재한 회장이 이복 동생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뭐 여배우 박모 씨하고 네. 관계에서 나온 아, 사람입니다. 네, 전혀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신가요? 좀 사진도 없는 지금 거니까. 뭐 좀 개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노출되신 분이 아닌가요? 좀 소송건으로 노출이 됐죠. 네. 처음에 노출된 게 이명희 회장을 상대로 네. 친자 확인 소송 과정에서 아. 처음 노출이 됐고 2015년인가요? 네. 거기 이명희 회장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CJ 쪽에서 막았습니다. 아, 장례식에 참석 못하게. 그런 일이 있었네. 예. 그로 인해서 이렇게 뭐 불법 행위로 인해서 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해가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 뭐, 아무리 혼외자라 하더라도 예. 친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못 온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조금 인륜에 좀 네. 어긋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있었던 그 형제간의 다툼이었었네. 형제간의 다툼보다는 이게 일종의 어떤 뭐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피워서 나온 자식이니까 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네. 좀 긋고 끓였던 모양입니다. 아니, 친자확인 소송까지 해서 다 밝혀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밝혀짐에서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CJ 일가에서 네. 이렇게 뭐 자식으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 이명희 회장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네. 그냥 자기 자식이다 해서 이름도 네. 제자 돌림으로 네. 지금 이종 삼성 사총지간이죠 회장 그리고 이재현, 이재환, 이재희 이런 식으로 호적에는 올라가 있나요, 그러면? 호적에도 좀 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혼외자의 그 서러운 아픔이 좀 있네요. 예. 근데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예. 이재한 부회장, 전 CJ 파워캐스터 대표도 하시고 CJ 그룹 내에서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예. 그동안 형 이재현 회장이 많이 좀 빛을 가렸죠?
그치, 많이 가려진 그런 상태이죠. 네. 약간 뭐 좀 여담이지만 이재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손자죠. 네. 종손인데 굉장히 이병철 회장을 많이 닮았습니다. 네. 재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네. 그와 반대로 뭐 반대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네. 이명희 씨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네. 좀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제 뭐 지인 중에 1990년대에 이명희 회장 비서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친구 뻘인데 그 분 뭐 이렇게 말에 의하면 네. 굉장히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재현 회장이 회장직함으로 나름대로 뭐 그룹 공식 활동에는 안 했지만 비공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뭐 누구한테 뭐 밀가루 2트럭을 갖다 줘라. 아. 그런 식으로도 뭐 이야기를 하는 등 굉장히 좀 기한 행동을 많이 했답니다. 밀가루 2트럭이요? 2트럭 뭐 이렇게 지인한테 밀가루 2포대도 아니고 2트럭이면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디다 쓰죠? 밀가루 2트럭이면. 또 그런 기한 행동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재한 회장 쪽에 조금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번 사건 경위 예. 어떤 그 죄를 저지른 건가요? 이게 뭐 회사 돈으로 네. CJ 2017년부터 이재한 부회장이 CJ 파워캐스터 대표로 지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뭐 회사 돈으로 요트를 사고 네. 뭐 캠핑카라든지 고급 승용차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비서를 부리면서 이렇게 회사 돈으로 급여를 줬습니다. 일종의 다 회사 돈으로 개인 소유화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거네요. 뭐 요트도 그렇죠. 사고 예. 비서 갑질도 하고 예. 뭐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 배임 금액치고는 뭐 크지 않은 금액인 건 맞는데 크지 않지만 이렇게 좀 여론상 약간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파렴치한 네. 그런 행동을 했다고 뭐 나름대로 어떤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재벌 패밀리들이 개인 자산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회사 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뭐 사우나까지 갔다고 돼 있네 예. 내용이. 제가 뭐 사우나 쿠폰 제가 뭐 제 사비로도 좀 끌어드리고 싶네. 네, 예. 예, 이전에도 이른바 여러 가지 갑질까지 또 하면서 언론에 탔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뭐 가령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로 좀 표현하기도 좀 이렇게 좀 그런데 네. 뭐라 합니까 이렇게 여비서를 뽑으면서 네. 면접을 보면서 네. 여비서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여비서랑요. 예, 예. 뭐좀 강촌역인가요? 예. 예, 그쪽 가서 자전거를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자전거로? 예, 밥도 먹고 그러면서 뭐 하루 종일 거의 면접을 봤답니다. 아 그게 면접이에요? 예, 면접 여비서들을 뽑으면서 아 정말 몸소 체험하는 그 면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남자 비서들한테는 네. 요강을 아침에 저 이재한 부회장이 밤에 좀 화장실 가기가 좀 그러니까 그 요강이요? 예, 요강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강을 아침마다 씻게 했답니다. 좀 기이한 행동이네요, 예, 정말. 기이한 행동 좀 많이 아이고, 했죠. 화장실을 가기 귀찮아서 요강을. 예, 사용하고. 요강이란 단어도 저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렇죠. 뭐 저희 옛날에 뭐 할머니 있죠. 네. 그때 뭐 이렇게 방에 요강 두고 뭐 오줌 싸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아니, 이제 이게 다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다 밝혀진 팩트입니다. 아, 팩트예요? 예, 이배자 부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좀 이렇게 그런 좀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 하는 전 식으로. 요강 한 번지도 오래됐네요, 정말. 예, 네. 그 어쨌든 뭐 그러면서 뭐 이른바 이런 갑질들이 뭐 2017년, 18년도에 터졌던 내용들인가요? 쭉 이제 터지고 사실 기소가 된 건 2017년입니다. 네. 기소가 됐다가 뭐 거의 한 3, 4년 걸려서 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판결이 늦어지게 된 것도 네. 사실 뭐 재벌가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네. 중간에 좀 뭐 사건 진행하다가 재판 공판 뭐 진행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변호사 바꾸고 그러면 네. 변론이 제기가 됩니다. 네. 그럼 재판 다시 시작하고 시간을 좀 많이 끄는 사건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본인들은 뭐 집행유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만족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항소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억울하다. 억울하다.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하기를 사실 요트 산 것도 네. 내가 즐기려고 산 게 아니라 네. 뭐 광고주들, 손님들 태우려고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참 아사모사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상당히 예. 그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범위이다 보니까 예. 저로서도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아주 미묘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뭐 좋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요트라든가 뭐 예. 사우나라든가 다 해서 업무 차원에서 마사지까지 뭐 받았다 다 예. 인정을 하겠지만 뭐 요광이라든가 뭐 면접을 보는데
여비서랑 하루 종일 자전거 면접을 봤다 이런 부분들은 참 법률적인 재단이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내용들인 것 일반 같아요. 사람들에도 눈높이에서 이렇게 판단을 네.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죄가 있다면 무슨 죄를 처벌해야 되나? 죄가 없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죄가 없죠. 갑질을 하는 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예, 사실. 예. 사실 그 갑질이라는 것도 네. 몇 년 전인가 영국 옥스퍼드 네. 사진에도 올랐습니다. 아 갑질이라는 예, 단어가 예. 어.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뭘로 정의되어 있나요? 갑질이? 그렇죠. 우리나라 어떤 재벌들이 네. 뭐 하는 어떤 그런 행태, 네. 뭐 밑에 사람에 대한 그런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 단어가 된 거네요, 이제 그렇죠. 갑질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씁쓸한 단면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럼 이재환 부회장 CJ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전 부회장이 CJ 올리브영 지분을 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CJ 올리브영이 향후 그 CJ 후계 구도에서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네.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네. 이 지분을 최근에 내다 팔았습니다. 음. 내다 팔고 최근에 자신의 회사 재산홀딩스를 세웠습니다. 재산홀딩스요? 예, 주로 뭐 네. M&A 전문 그런 회사입니다. M&A 부틱 같은 예, 뭐 그런 예, 형태인가요? 맞습니다. 예. 뭐 이제 앞으로 기업 M&A 중심으로 많이 좀 활동을 하겠다 예, 이런 뭐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CJ 그룹하고는 조금은 이렇게 뭐 좀 뭐 나름대로 분리하겠다 네.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재환 부회장은 뭐 재산 축적을 많이 해놨나요, 그러면?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CJ 올리브영 지분이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개인 재산은 나름대로 축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하면 왠지 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측은한 마음이 좀 많이 들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예, 뭐 예. 되게 불치병, 희귀한 맞습니다. 예, 루게릭병이 아니고 뭐 비슷한 뭐 병 이름이었었는데 사리 코마리 투스인가 예. 이렇게 좀 근육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 예.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요즘 병입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이재현 회장께서? 지금 아직도 대외적인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아들이죠. 네. 이선호 씨한테 뭐 경영권 후계 작업을 네. 정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J 엔터의 그때 이미경 회장도 되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시죠? 그렇죠. 예. 그 집안의 내력이 삼성가의 어떤 그런 네. 내력입니다. 왜 그러죠, 이게? 뭐 일종의 유전병이라고 좀 봐야죠. 뭐 정확한 뭐그 유전인자는 모르겠는데 그 이병철 회장님의 그 사모님이 그 여사님이 조남이 뭐죠? 그거 까먹었는데. 아 저도 갑자기 예. 예. 그분이 일본에서 히로시마에 원폭을 받아서 아. 발생된 그 유전자적 후유증이라는 얘기도 아, 들렸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부진 씨도 그렇고 맞습니다. 계속 예. 뭐 여러 가지 좀 희귀병들이 좀 많이 걸리는데 예. 좀 이런 영향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예. 참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빨리 좀 안타까운 쾌차를 부분입니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형만한 아우 없다. 예. 재계에서는 안 통한다고 하네요. 태평양 그룹. 지금 현재 서경배 회장의 동생과 서경배 회장이 상당히 재산의 차익이 크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지금 원래 그 태평양 그룹 창업주 네. 서성한 창업주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네. 큰 아들이 서영배 서영배. 그리고 둘째 아들 예. 사실 그 사녀 이남입니다. 네. 사녀 이남인데 막내 아들이자 예. 이제 막내자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그 재산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아들 그 큰 아들 서경배 회장 그러니까 서경배 서영배 회장의 차남이죠. 예. 예, 서영배 회장한테는 당시 그 태평양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 예. 당시 뭐 정권이라든지 네. 당시 태평양 그룹 같은 경우가 야구단도 갖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태평양 예, 금소, 불피스. 뭐 건설 네. 쪽을 물려줬고 화장품 부분만 이쪽 그 서경배 회장한테 물려줬는데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을 뭐 나름대로 중간에 뭐 어떤 IMF 그치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 많이 매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남은 재산은 태평양 개발 네. 그리고 중앙청과 네. 회사 단 2개가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지분 가치를 따지면 900억 원 정도. 아. 그리고 동생 네. 서경배 회장은 당시 그 아모레 퍼시픽을 물려받아서 거의 뭐 K 뷰티 네. 전도사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 기업 가치가 그 개인적인 재산 가치가 7조까지 올랐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좀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3조 2천억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런 그룹의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가령 뭐 삼립식품, 뭐 샤니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파리바게트를 그 일구신 분이 또 차남이시고 예. 삼립그룹에도 예. 대부분 장남에게는 많은 재산을 장자우선 원칙에 의해서
특히 유교적인 전통에서 그렇죠. 예, 유교 한국사에서. 정통에서 상당히 많이 물려주는데 대부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예.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결국 삼성그룹의 그렇죠. 또 예. 황제가 된 것처럼 예. 이게 꼭 장남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꼭 능사는 아닌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태평양의 자산 가치를 치면 아까 말씀하신 서영배 회장이 900억대 자산이고 예. 서경배 회장이 몇 조 원대 자산?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 2천억이요? 예. 어마어마한 자산의 차이가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세상에 그 경랑이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서경배 회장이 외쳤던 기업의 예. 가치관인데 예. 서경배 회장 예. 어떤 분인가요? 이게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가 이게 뭐 잠깐 이렇게 좀 학풍을 좀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네. 그 서경배 네. 회장은 고대 네. 경영학과를 나오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네. 와세다에서 유학을 했고 둘 다 학풍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학풍입니다. 네. 고대도 그렇고 와세다도 그렇고. 근데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 경영학과 그리고 코넬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학풍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때 굉장히 기업 구조 조정을 단호하게 단행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학풍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국파와 일본파의 그렇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신 고용을 좀 네.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학풍 영향도 받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노른자 그 대신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딩을 또 매각을 했다라는데 그렇죠. 뭐 지금 뭐 두 개 회사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네. 그 노른자 땅에 있는 빌딩입니다. 네. 시가가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빌딩마저 매각했다고 합니다. 뭐 급하게 요즘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왜 이렇게 파시는 이유가 지금 있나요? 뭐 계속 강남 쪽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르고 있는데 매각한 걸 보면 나름대로 뭐 급전이 필요했다는 네. 그런 어떤 재계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네. 뭐 형만 하나 없다는 말이 이 재계 쪽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거의 예. 속설이 돼가는 것 같네요. 예. 네, 앞으로도 많은 재계 소식, 산업계 소식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시장의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기자 김필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캠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많은 내홍과 외부 내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엔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는 또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논란의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즉 깨시당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을 썼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 네. 실제로 특정 변호사한테 현금과 주식을 약 20억 원 이상의 네. 이 돈을 준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는데요. 네. 현금 3억과 상장사 주식, 보통 이제 전환사채로 줬다라고 하면서 20억 원을 이 변호사한테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쌍방울 쪽 입장은 뭐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이분은 선을 그었는데 쌍방울의 입장은 뭔가요? 예, 이 쌍방울 주식을 줬다라고 이제 의혹이 나온 이유는 네. 이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울 측에서는 정말 이제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최근 이슈가 된 이 변호사비 대납설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네. 이 깨시당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그 얘기죠. 그 변호사비 대납과는 무관하게 사회이사에게 거기에 맞는 처우와 보수를 지급한 건데 시민단체는 그것을 변호사다 보니까 이재명 또 캠프에 그 법률 지원을 해줬다는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고발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예, 맞습니다. 쌍방울 측에서도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는 그 네.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연에 걸쳐서 이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네.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캠프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 지사의 캠프도 쌍방울과 같은 반응입니다. 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단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 경선 기간 중에 후보를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자꾸 이재명 지사의 캠프를 왜곡, 음해할 만한 이런 입증을 자료를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풍물레이더는 어떤 특정 후보, 대선 후보를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에 맞물리면 상당히 많은 이렇게 시달림을 받아요. 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빨리 그 기업들에게 정말 일을 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어떠한 악영향을 안 줬으면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뭐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좋지만 묻지마식, 무차별적인 이런 고소 고발 형태도 충분히 자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하나제약 과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엔 어떤 내용이죠? 예, 하나제약은 15일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인 전문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서 10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3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이는 전체 매출의 9.43%에 해당합니다. 네. 이 제재의 이유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약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병원 쪽 리베이트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 뭐 어떤 약품들인가요? 대체적으로? 이 약품이 되게 많은데 그 네. 해당 약품에 대한 뭐 세부적인 리스트는 제가 뭐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 해당 그 약품을 통해서 다양한 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제약이 다른 처벌을 받은 내용은 올 8월과 9월에 이제 수탁자 관리 소홀 문제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8월에는 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시험할 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받았고요. 9월에는 작업소의 출입 규정, 그다음에 복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 약품에 대해서도 제조 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달 1일에는 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과대 광고를 했다는 점이 또 이 제재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넘버원 하나구연산 펜타닐 주사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취급 업무 정지 1개월과 더불어서 과징금 3,27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참 그 낯익은 제약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뭐 네. 약국에서 흔히 좀 대중화된 그런 네. 약품이나 그런 건 없고 다 병원 맞습니다. 위주로 예. 제약 영업을 하는 회사인가 예, 봐요. B2C 판매 뭐 바카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이제 네. 의료인들에게 그리고 의료 병원에서 필요한 그런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현재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부터 15년도 아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당시의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다 뭐 상사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이런 행정처분 취소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꾸 행정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역할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체 매출의 18%가량에 차지하는 품목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이 판매 중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하나제약에서 이 목표로 세운 1,900억 원의 이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참 기존에 과거 10년 전부터 그 병원 영업, 리베이트 불법 영업에 대해서 그 해당 당국이 상당히 많은 그 수사를 하고 뿌리를 뽑고 발본색원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네, 병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질 않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상당히 만연한 관행으로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가 무서운 건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고 맞습니다. 환자의 예. 건강에 또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코스닥의 상장 기업들이죠. 두올, 휴캠스, 옵티시스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네. 네.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이란 거는 주주 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유통 물량을 줄인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줄이게 되면 기존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서 상당히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힙니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상장사가 취득하는 직접 취득과 이 증권사랑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문제는 간접 취득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 소액 주주들의 다양한 주의가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접 취득했을 때 문제점이 뭐죠? 간접 취득 방식에서는 직접 취득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이 직접 취득은 직접 취득할 때 이 네. 수량이라든지 취득가액을 공시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네. 간접 취득은 월별 취득 수량과 총 금액만 표시되고요. 네. 이마저도 취득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이 주주들은 사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다라는 사실만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공시를 지키지 않아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접 취득의 문제점들, 이걸 악용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크게 대표적인 것이 두올, 휴캠스, 옵티시스입니다. 네. 첫 번째로 두올은 지난달에 20억 원 규모의 간접 취득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네. 이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에 매입한 금액은 약 5천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20억 규모에서 5천만 원 정도만 계약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체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불가한데요. 더욱 심각한 거는 이 계약을 해지할 당시는 주가가 급락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주주 친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원성이 되게 커진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슈캠스입니다.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해지했는데 취득 계약을 해지할 당시에 취득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득률 0%였고요. 세 번째로 오티시스도 10억 원 가운데 1%만 취득하고 이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했지만 결국에 까보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안 해요? 그 상장사들. 자사주 매입 예. 공시를 하게 되면 주주들이 이 회사가 예. 주주 친화 정책을 하는구나. 네. 주식을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러한 네. 행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이 될 텐데 네. 그렇다면 기업의 신뢰성은 바닥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주주들은 떠나갈 텐데 왜 그런 큰 물줄기를 못 보는지 이해가 안 되네. 예, 아주 큰 소탐 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42% 급락에 소액 주주들이 지분 매도 운동에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네. 어떤 소식이죠? 예, 14일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사측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전면전은 지분을 모으는 운동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대책을 회사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이 지분 모은 거를 한 번에 갖다 팔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약 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네. 행동을 지금 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소액 주주 운동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아무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모아서 팔겠다. 네. 이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소액주주들만의 이 똘똘 뭉친 단결력이 얼마나 유지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한 비대위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액 주주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소액주주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과 아주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일전에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할 때도 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회사를 키워왔는데요. 지난 2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 비율이 65%에 달하고 14일까지 전체 발행 주식의 10%에 달하는 주식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37%에 해당하는 5천만 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재 5개 전광판 광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대위 이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 네.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소액주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네. 주가를 좀 올려달라라는 네.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결국엔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자사주 매입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소액주주 운동이 정말 생각한 것보다 되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이고 네, 상당히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소액주주들의 운동인데 또 너무 선을 넘거나 도가 넘어섰을 경우에
또 상당히 많은 또 기업의 활동에 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증시 핫 이슈 코너 보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죠. 뉴파워 프리즈마가 한국 화이바 인수를 하는데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금지 소식에 처분 금지 소식에 현재 또 주가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 제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 지난 4월 법원이 뉴파워 프리즈마가 인수한 한국 화이바 주식에 대해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네. 한국 화이바의 다른 주요 주주들이 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한국 화이바의 최대 주주가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한국 화이바의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서 사회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화이바를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있고 어떤 인수 전략을 펼쳤던 내용이죠? 예, 한국 화이바의 지분을 약 65%를 58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주식 인수에 470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에 1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거래 상대방은 한국 화이바의 최대 주주와 사모펀드 등인데요. 네. 이 양수 규모는 당시 자기 자본 대비 42%에 해당하는 규모고 회사는 이 지분 취득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경영 참여를 위해서 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까지 간 배경이 뭔가요, 원인이? 한국 화이바의 인수를 했는데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주요 주주들이 내면서 이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네. 현재 뉴파워 프라즈마는 한국 화이바 주식에 대해서 매매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는 이 사실을 공시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지난 4월에 됐는데도 상반기 보고서에도 공시되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주식이 아니라서 가처분 결정에 수시 공시 의무가 없지만 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그때만 공시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주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소송들이 제기가 된 이상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은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재의 요소인 거죠. 네. 오늘도 증시 핫 이슈 저 요약 정리 잘해주신 김일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블록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 기자 스투데이의 임유석 기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특검법 이후에 운영 내실화로 각자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 4대 거래소의 신고 수리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운영 내실화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면서 네.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각 거래소 운영 방침들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4대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인원은 그 용산구 본사 3층에 자금 세탁 의심거래 보고 모니터링 대응을 목표로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제도란 불법 자금 세탁 적발과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은 네. 업계 최초로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통합 고객센터를 오픈했는데요. 앞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온 오프라인 고객센터와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대고객 업무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내 대규모 채용 릴레이가 이어지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업계 최고 독지를 앞세우며 인력 충원에 힘을 싣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호빗은 최근 업비트에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서 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확인 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각 거래소들마다 이제 분주하게 내부 안살림을 챙기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특급법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또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이 4대 거래소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람다 256 코드 트래블룰 표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자, 트래블룰 계속 우리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나오는 단어인데 뭐죠? 트래블룰이? 예, 트래블룰은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네. 거래소 간 가상 자산을 주고받을 때 네.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입니다. 네.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내 특급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트래블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그러면 거래소들마다 빗썸, 뭐 코인홈, 코빗 등 뭐 두나무 업비트와 상당히 많은 경쟁들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 먼저 람다 이오르가 코드의 그 경쟁 상황에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람다 256입니다. 네. 람다 256은 지난해 8월 독자 시스템인 베리파이 바스프를 출시했고요. 베리파이 바스프 가입을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간단히 도입할 수 있고 작은 세탁 반지 기능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네, 현재 코드 상황은 어떤가요? 예,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가 지난 8월 출범한 코드도 솔루션 개발의 한창인데요. 3사는 각각 강점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코드의 트래블 솔루션은 코빗이 전반적인 로직을 설계 기획한 뒤 코인원이 이를 받아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후 세일즈와 대관 업무를 빗썸이 담당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이 트래블룰을 준비하기 위한 이 거래소들마다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앞으로 또 두고 볼 만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게임 제작사들, 개발사들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서로 뭐 지분 취득이라든가 서로 피를 섞는 동맹을 맺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코빗에 인수를 했던 또 넥슨 측도 게임 회사고 앞으로 게임 회사들과 거래소들 간의 이런 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최근 게임빌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지분 38%를 총 944억 원에 획득하며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네. 게임빌 측은 이번 투자 후 블록체인 게임, NFT 거래소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빌 외에 또 뭐 또 구체적인 사례 좀 있나요?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뛰어든 게임사가 게임빌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이미 지난 2017년 넥슨의 지주사인 NSC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을 62%를 930억 원에 인수하였고요.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도 NSC는 코빗의 지분 61%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위메이드 또한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손을 맞잡았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다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와 게임사 간 협력이 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가상자산 사업법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만 게임사와 거래소의 연계에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업적 협력이 아닌 매출액 증가를 통한 실적 반영입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각 거래소들의 거래량과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 역시 지분법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게임사와 거래소들 간의 이런 합종 연행 많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메신저로 유명한 유명세를 나타냈던 바나나톡 코인이 지난 14일 코인원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뭐 바나나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나나톡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바나나톡은 바나나 토큰이 사용되는 중국계 블록체인 메신저 앱인데요. 네. 지난 2019년 런칭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인지도를 넓혀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코인을 쉽게 이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간단한 에어드랍 서비스도 제공하는 앱입니다. 네, 중국이 개발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약간 국내 카카오톡을 좀 모방한 느낌이네요. 예, 바나나톡. 자, 자칫 잘못하면 투자 유의 종목 다음 단계 상장 폐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또 피해 투자자들이 발생이 될 텐데 투자 유의로 이번에 지정됐던 뭐 특별한 이유가 뭐죠? 그 코인원이 밝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네, 별도 공시 및 투자자 안내 없이 네, 제출한 유통 계획표보다 더 많은 가상 자산을 유통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바나나톡은 국내에서 가상 자산 프로젝트가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라 바나나 또한 애초에 설계한 로드맵과는 다르게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상 자산 추가 유통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회사 측은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코인원에서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네, 2주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의 종목 해지가 될 때까지 해당 가상자산의 입금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도 상장돼서 상당히 많은 상장 폐지가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이런 또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 블록체인 업계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국 코인들에 대한 투자 유의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죠. 위안화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제 금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신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차이나 리스크 이번엔 암호화폐 거래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위안화로 거래 금지를 시킨다는 내용이죠? 그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오늘 12월 30일부터 개인 간 거래소 위안화를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 옵션을 제거할 것이라면서 이후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계좌도 인출만 가능하도록 전환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도 네. 지난달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계정을 올해 말까지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바이낸스의 이번 조치는 네. 지난달 중국 당국이 네.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아,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규정하면서 네.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 예, 우리 바이낸스도 그럼 니네 위안화 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예 맞습니다. 맞불 대응을 한 예 맞습니다. 이유가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바이낸스 이외에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거래소가 앞으로도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 바이낸스 이외에 OKX, 후오비 등도 네. 중국 거래소에서 잇따라 올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네. OKX, 후오비,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힙니다. 네. 이러한 3대 거래소가 중단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네. 지난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채굴을 금지한다는 발표와 2018년부터 중국 내 ICO와 가상자산 P2P를 금지하는 등 규제가 심화되면서 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내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좀 움직임들이 더 추가적으로 예상되세요?
아무래도 그 중국 내에서는 그 더 이상 거래소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른 나라로 더 많이 그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번지르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많아진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렇다고 또 거래소들 입장에서 그 해당 국가 통화를 계속 다 거래 금지를 또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예. 앞으로 이런 국가 간의 그 암호화폐 규제 상당히 어떻게 또 이어질지 그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블록체인 업계 소식 전해주신 임유석 기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마지막 거리두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가 있고 다중 이용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우리 자영업자들 다시 한번 생기가 좀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편안하게 자기 소득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간절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